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꿉꿉해서 외출을 많이 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친구들 모두 건조기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고 날씨가 춥면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말인데 걱정은 필요 없어요. 최근에 건조기를 장만해서 냄새 걱정은 없어졌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건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처음에는 시댁에 설치할 건조기였는데 실수로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찌질한 남자였지만 나는 그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제 남편과 이혼할 때의 사람이에요. 네, 제 이혼 사정은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님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저는 기생충처럼 더 뺏기 위해 달려드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근사하고 미지근한 과정이었어요. 제 전 남편은 아주 근사하고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조금씩 나타난 것이죠. 연애할 때는 반드시 감추어둔 그 진정한 모습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지금 어디 있어? 동호회 사람들과 놀러 왔어? 어디서 행사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건 아니야. 결혼식 했고 오늘 신혼여행 와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 와서 누가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오빠가 돈을 이렇게 깐깐하게 쓰는 사람인 줄 몰랐어. 돈을 깐깐하게 쓰고 굵은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아? 음악 들리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그날 나는 숙소에서 요새 같은 결혼 준비로 인해 발생한 이야기인가요?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채워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불안함은 우리 둘 다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 돈 문제는 항상 걱정스러운 문제였죠. 신혼여행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에 대한 이야기로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이 나눠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일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건 결혼식이 우리의 마음가짐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염치도 없고 염치가 없는 우리 둘이 준비하자. 괜찮지?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혼 준비는 무조건 반반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한대. 성욕도 알지? 걔도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한 게 결혼 준비 비용 때문이었다고 했잖아. 애매하게 누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파혼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진짜 싫거든. 자기는 어때? 나도 좋아. 결혼이라면? 그래, 뭐,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자.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랑은 제게 결혼 비용을 각자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어.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 문제로 파혼한 커플들이 많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정도로 정확히 반반을 나눌 줄은 몰랐어요. 그 참이에요.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융통성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럼 식대와 예식 시간은 이렇게 하시고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분할 결제할 건데요. 저희 예식 비용을 반반으로 결제할게요. 자기 계좌 이체할 건데 저희 둘 다 계좌 이체를 할 건데 조금 더 DC 안 되나요? 너무 쪽팔렸어요. 이건 창피하다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니, 그냥 둘 중 한 명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냥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대요.
그냥 현장에서 정확히 나누는 게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는데 DC를 더 해주라고 조르는데 이미 하객들 식대 비용을 포함해 모든 DC를 적용했었어요. 전화로 예식장 직원이나 둘 다 지친 상태였어요. 예식장 예약을 하러 가는 길에도 결제를 반반씩 해야 했기에 그 다음 걸 어떻게 처리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다른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할 때 무관심해 보여서 싸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당신이 결혼 준비에 좀 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우여곡절과 마음고생 끝에 결국 결혼식까지 마무리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했지만 여기서도 그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스라떼를 마실래라고 말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당 혹하여 죽을 뻔했어요. 오빠는 뭘 마실래? 오빠들 어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카페에 못 갔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거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다라는 그의 한마디에 처음에는 우스꽝스런 이야기로 넘겼을 수도 있지만 그가 자기가 먹을 거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다라고 한순간에 참다 못한 화가 폭발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하면서 화가 분출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혼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한다는 듯이 당황스러워하며 허둥지둥 저를 따라왔어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건데 말해줘야 내가 알 거 아닌가요? 왜 그래요? 뭐, 내가 아까 캐리어 안 들어줘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캐리어 안 들어줘서 그러는 건가요? 언제 그런 일로 화났던 적 있었어요? 뭐, 자기가 먹자고 한 건데 자기가 사는 거다니냐? 진짜 계속 그럴 거면 그냥 돈 가지고 이렇게 굴거면 그냥요. 헤어지자고? 여기서 헤어지자고? 아니, 우리 결혼 비용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신혼여행까지도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됐어. 어차피 사람 많은 곳에서 소리 지르는 건 유치하잖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 돈 들고 가서 감정이 상할까 봐 그러는 거야? 이미 감정 상했어? 상했다고. 정성 들여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 내가 먹자고 했다면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괜찮아. 아니, 상관없어. 내가 조금 전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냈던 거야? 아니야, 그것을 진짜 모르겠어. 그래. 오빠 말 잘했어. 오빠가 민망할 걸 생각 못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내가 민망해할 건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냐고. 우리가 예식장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야. 굳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에 구두접두 되지 말라고. 지금 봤을 때 굳이 반반으로 하겠다고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지 않나? 그게 전부야? 내가 정말 그럴 거면 그냥 나 혼자서 결혼할래. 비용을 다 해야 할 걸 그랬어야 했어요. 정말 후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한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해 주세요.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서 동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거지요. 그러나 왜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들리나요? 대답해 주세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그 인간 본성을 보았죠. 신혼여행 당시에 그가 제게 한 말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기야. 나는 단지 처음에 자기에게 말했던 대로일 뿐이에요. 자기와 나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돈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일을 만들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했는데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기의 기분을 해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막 풀어버릴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본성을 몰라서 사과를 받아들였고 어리석게도 좋다고 생각해 신혼여행을 보내다 돌아왔어요. 당시에 그냥 헤어졌다면 이혼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칭찬하며 한국으로 돌아왔고 난신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댁과 친정에도 가게 되죠. 결혼 후에는 부모님들께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내 배우자와 함께 이런 도리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을 오가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진짜로 집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편이셨었어요. 괜히 우리 엄마가 미니멀한 걸 좋아하시는 사람인가요? 왜 어머님 집에 가보면 벽에 액자도 없고 진짜 깨끗해요. 우리 엄마는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집에는 앤틱 액자와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두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벽에 뭔가 걸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벽에 뭔가 걸려있으면 심란하다고 싫대요. 시댁은 정말 깔끔하시다고 표현한 것이 사실이에요. 가끔 제 집은 아주 조금씩 비어 보입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가족 사진마저도 없었어요. 남편은 엄마께서 집안을 너무 많이 꾸미시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죠.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왔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발견해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보고 액자를 가져가 시댁으로 갔어요. 알아서 배치해둬도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벽에 못을 박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결혼사진 정도는 걸어둬도 된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눈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벽에 액자를 떡하니 걸어둔 것을 보고 기겁하셨어요. 벽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어요. 이사 나갈 때 집주인한테 한 소리 듣겠네.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면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집주인으로 호칭하시면서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 자기 집이 자가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던 말을 조합해보니 집주인 이사 나갈 때 자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도 지키고 서서는 지평이나 마루에 흠집 나지 않을까 하는 잔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날 너희 시아버지랑 집주인이랑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아버지가 월세는 죽어도 안 밀리려고 하잖아. 이번에 어떻게 좋은 일이 좀 되면 전세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건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시어머니가 말하신 것을 들으니 시댁이 자가 아니라 월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일 가능하겠죠. 하지만 남편이 굳이 그것을 자가라고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한 게 더 있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오버버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게요. 오빠,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줘.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나는 좀 서운하다. 내가 뭐 그런 것 가지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알지. 자기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 아닌 거 알아? 그런데 그냥. 그래도 자기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았어.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 혹시나 우리 결혼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위로했던 건지 이해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이 자가이건 뭐건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를 속인 거였으니까요. 그건 사기 결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걸고 넘어져도 사실 그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당시에는 그 사람이 안쓰러운 존재로 보였어요. 어차피 이러면 어째 그랬겠나 싶었습니다. 시댁이 월세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나 남편의 남동생이나 왜 그렇게 시댁의 용돈을 딱딱 맞춰서 보내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시댁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는 굳이 친정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말했을 때처럼 괜히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게 시댁의 상황에 대해 속인 것이 드러난 후 그 상황을 그저 허물어버리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은 자신의 짠돌이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결혼 전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던 것, 신혼 여행을 가서 했던 말들이 그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은 지질이 궁상 그 자체였어요. 정말로요. 딱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것은 그 인간이랑 뭔가를 살아나갈 때였습니다. 아유, 안 팔아요. 안 팔아. 500원 가지고 지금 몇 분을 이러는 거야? 안 판다고요. 아유, 정말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든가. 아까 부인은 그냥 계산하겠다고 하더만. 그냥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빨리 아저씨 남자가 그러면 부인이 피곤하고 창피한 거야? 아주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거 그냥 주세요. 얼마라고 하셨죠? 아니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 아줌마, 나도 안 사려. 안 사. 아니,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맛으로 물건 사는 거지 아니야? 요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시장 안 가고 마트 가는 게예요. 아세요? 그만하라고 그 인간이랑 시장을 가는 지경이야. 그러면 무조건 큰 소리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 인간이 물건을 깎아내려는 태도의 말이에요.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진풍경이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돈으로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2,000원 깎아달라. 그래서 가게 주인이 2,000원 깎아줄게 하면 거기서 1,000원을 더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대충 어떻게 행동했는지 짐작이 가신다시피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이랑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게 싫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는 거네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박에서도 샌다고 말하죠. 시장에서 하는 흥정이 어디서는 또 안 그랬겠죠? 백화점에 갔을 때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 아는데 그래요. 저거 그쪽한테 입금할 테니까 직원 할인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네 고객님,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렇게 하는 거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사항으로 그렇게 해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대체 그런 건 또 어디서 어떻게 안 하는 것인지 그 인간이요. 백화점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통 어디에서든 직원 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 후 직원이 자신의 코드를 입력하여 직원 할인가로 결제를 처리하고 제품을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얼마간 이러한 일이 많아져서 백화점 내에서 규제가 있었던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이 이에 대해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불만을 제기하겠다거나 무술하다는 말을 하더니 상스럽게 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양아치 같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 뭐였는지 아세요? 뭐를 하고 있어요? 어딨는지 전화해야 해요. 어떤 번호를 걸어야 하는지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 될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안 하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만두세요. 하지 않았던 건데요.
어쨌든 뭘 하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계획을 왜 세우는 거야? 결국 다 누가 다 하잖아. 전화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안 돼요? 제발 불평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잖아. 왜 굳이 직원이 한 번에 안 해줬다고 불평하려는 거죠? 너무 양아치 같은 행동 아닌가요? 혹시 결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정이 식는 행동만 하는 걸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결혼 생활에서 실망을 느낄 때가 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쌓이면서 그 사람에게 점점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건물이 만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이혼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의 건물이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해주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하셔서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친정 부모님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크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친정 아버지는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 하셨고, 결혼 후에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하는 말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내 물건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결혼 생활을 좀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며 직접 건물을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함께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함께 봤습니다. 식당에서 외식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이 우리 집을 그대로 들락날락하며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장인어른이 차를 바꾸셨네요. 역시 외제차가 좋군요. 언제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차를 바꾸시고 새 차를 사러 나가신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에 우리가 친정집에 가자고 제안했고 장인 부인도 불러서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이 나쁜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새 차를 얘기하면서 눈치채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너도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 아니야? 청년 시절에는 그저 작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너도 내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성공했잖아, 애기야. 맞아, 그래. 지금도 딱 장인어른이 어렸을 때처럼 사람들은 조금은 검소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 후배들은 내게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차라리 저번에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사내야유회에 참석했어. 이제 다음 날 우리 차가 좋은 사람들이 차 타고 번갈아 가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제 차에 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죠. SUV나 신차, 외제차로 살며시 다가가서 빛난다. 장신어른이 이렇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웃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의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하시므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만 해요. 저 놈은 퇴근 식사할 때도 물론 자기 차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후배들이 무시한다고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며 징징거려서 불쌍한 척을 해요. 그 결과적으로 시아버지가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말이 차로. 그놈은 그냥 차를 바꾼 후 너무 흥분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진짜 양아치였어요. 자기가 필요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먼저 제 친정 부모님께 연락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입 싹 닫고 연락도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매우 화가 나서 친정 부모님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에 양가 부모님들을 모두 함께 대접해드린 날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이날 씨를만큼 모두들 기분 좋고 화기애애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아유, 참 대단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우리 세대야 다들 열심히 살았죠. 우리 선조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저희가 어디 건물주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들었는데, 아유, 건물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건물을 주거용으로 세운 거 없으세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계약 때 끝나가는데요. 집주인과 영주인이랑 매치가 안 돼서요. 재계약하기도 싫어서 이번에는 우리 사돈댁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채울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정아빠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그 건물에서 공짜로 한 번 살아보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 않나요? 저도 그 당시에 제발 시부모가 그 말을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셨거든요. 혹시 부모님인 제가 하는 말이 긴장되시나요? 저희 부모님의 심성이 정말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돕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빈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걸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쉽게 그 결정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는 한참 씨름을 했다. 그래서 당연히 식사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고 식구들의 표정도 나빠졌다. 최악의 식사 자리가 되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마땅치 않은 분위기 속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웃긴 것은 남편의 표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마치 지금 기분이 매우 나빠서 건들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인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면서 바로 안방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갔다.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그 인간이 풍기는 분노의 기분이 같이 나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성큼성큼 걸어가서 안방 문을 열어다 봤더니 그 인간이 젖혀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라고도 했어요. 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아까부터 표정 안 좋아서 있는 거냐고? 그러더니 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야 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자존심 있어? 그런데 자존심 굽히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장인과 장모님은 그런 선을 정해놓고 계신데 그게 무슨 이유이며 그런 것을 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우리 집 가족들이 그렇게 만만해지게 하기 위한 건가요? 언제 만만해졌다고 했나요? 언제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만하게 봤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편이 화를 낸 이유에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제 친정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남편이 화를 내신 거였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 기분은 상하는데 왜 제 부모님이나 제게 아무 말 없이 그쪽 건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온 식구가 표정 관리도 못해서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고 우리 부모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참으로 생각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제 남편이었던 그놈이 차를 바꿔주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선물로 드리라고 명품 신발을 주고
시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돈을 줄 때는 돈을 축의금으로 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 놈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아. 컨테이너를 집처럼 바꾸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너도 우리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야 했어. 내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설득해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당한 것이다. 무슨 사기를 당했는지 말해봐. 사기였다고 사기를 쳤다는 거야? 결혼 전에 너희 부모님이 건물도 갖고 계시고 살만한 집이라는 것을 제대로 어필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덜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전세라도 갔을 거야? 그런 말은 안 되는 소리야. 결혼할 때 우리는 각자의 돈을 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결혼 전에 당신에게 우리 부모님의 건물이 있다고 말했건 말았건 그런 얘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억제할 생각이라면 제대로 억제해. 화를 내는 핑계로 이런 모든 생태집을 삼키지 말고. 그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잘못을 끼쳤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건 용인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보유하고 친정집이 그 정도로 있다고 해서든 넉넉한 게 어떤지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친정이 약간 부러워 보인다는 말을 했다면 자기 부모님이 전세로 집을 살 텐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결혼 비용이 있죠. 그 돈을 자기 부모님께 받았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른같이 보이려고 하면서 키워주시느라 수고하신 부모님들 어쩌고 말을 하고 각자 돈으로 반반 결혼하자고 떠들었지만 자기는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주셔서 결혼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말해야겠죠. 어떤 것을 듣고 그냥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행동을 하며 필요할 때만 우리 부모님께 들러붙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해대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속여서 아파했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나야말로 속은 사람이겠지요. 건물이 있다는 말을 안 한 게 당신이 지금 날 노발대발 사귀고 월세살이 하는 것을 지금 얘기 안 한 것이 더 큰 거짓말인데 당신은 뭐 하는 건데? 내가 당신에게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 안 한 것뿐인데 당신이 거짓말한 것 같단 얘기는 아니야? 사기 결혼은 내가 당한 거라고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어떤 사기를 친 건지 재산 공개를 안 한 것이 사기 아니겠어요? 결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까 술을 마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지금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누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고성을 치러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게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혼을 제안하는데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그 녀석이 나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나는 겁쟁이인가 봐. 자기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너나 나나 둘 다 서로를 사칭한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혼하자고 결정했다면 서로 이렇게까지 실력을 보여주었다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네요. 이혼하자고 결정한 게 참 잘 됐네요. 당신 같아도 반반 외친 덕분에 이 집은 정확히 당신과 제 돈을 반반 넣은 거예요. 정말 깔끔하네요. 네, 너와 나 이혼하고서 이 집을 전세금으로 넣은 돈은 반 그대로 가져가서 너희 부모님을 모시고 전세를 어디 가서 살면 좋겠다. 딱 말이죠. 이혼이 답이 되겠네요. 그때 내 말을 잘 들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매매로 집을 샀다면 크게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그래, 이혼하자고 결정했다면? 네, 신혼집은 전세였죠. 제가 매매로 집을 구해달라고 했었어요. 조금 무리를 해도
매매로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쫌팽이 놈이 집이 뭐 중요하냐며 전세로 살자고 우겨서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매매를 안 한 게 잘한 결정이었어요. 이혼할 때 괜히 뭐가 어떻겠냐며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냥 전세금을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편해진 셈이었죠. 그 놈은 제가 진짜 이혼을 할 줄 몰랐는지 제게 같지도 않은 협박을 했습니다. 너 지금 화가 나서 뭐 이상적으로 판단이 안 드나 봐.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너야? 알아. 내가 20대도 아니고 지금 30대 나이에 이혼해서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혼한 남자나 이혼한 여자를 보고 수근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한 여자를 보고 수근거릴 때 사람들은 다들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알아요. 저는 이혼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손해를 보는 건 너예요. 수근거린다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말대로 이혼하자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전세금 나올 때 내가 몇만 원을 더 넣은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 그럼 내 돈은 일단 내 돈이고 들어간 게 더 많으니까 이 집에 있어야겠네요. 짐을 싸서 나갈래요. 아, 그리고 차 열쇠도 여기 두고 가요. 그건 제 명의로 된 것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간단하네. 너는 짐을 챙겨서 나가시고 몸뚱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 진짜 사람 속에서 모르겠네. 우와, 야, 그래, 내가 나갈게. 나가.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겨보자. 그래. 우리 친정아빠가 사주신 차는 제 명의로 해놨어요. 정확히 왜 그렇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명의로 차를 샀었죠. 그놈이 그걸 잊고 있었던 건지 제가 차 열쇠도 두고 나가라고 말하니 흠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차 열쇠를 꺼내 두고 자기 집을 챙기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사주기로 했던 건조기도 집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지상의 어른들께 선물하려던 것도 가져가냐? 너 그러는 게 아니야? 치사한 게 누구인지, 그와 동시에 자존심도 없는 건지, 자신의 엄마에게 주려는 건 그냥 주면 되는데 왜 가져가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찌질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번개파리에 콩을 매듯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던 건지 합의 이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돈을 떠나 그 인간과 더 연락하면서 이혼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찌질한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있어요. 집에 있는 건조기를 그냥 당근마켓에서 팔까 고민 중입니다. 그때마다 그 진상놈이 생각나서 화가 나 죽겠거든요. 여러분, 저 당근마켓에서 건조기를 내놓는 게 나을까요? 오늘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봅니다.